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흰 소띠의 해인데요.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다면 새해엔 신성한 흰 소의 기운을 받아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률방송은 새해를 맞아 책을 쓴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 순서로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라는 책을 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필적학자 법조인 구본진 변호사를 만나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새 코너 책과 사람들 함께 보시죠. 차량 연식이 바뀌는 새해가 되면 중고차 거래도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삼각사기라는 신종 중고차 거래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 중고차 거래 전문 김민규 변호사를 만나 삼각사기를 포함해 중고차 거래 전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중고차 거래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법률방송은 연말 연시를 맞아 서적을 출판한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 책 관련 얘기와 현안, 이런저런 사람 사는 얘기들을 나눠보는 책과 사람들이라는 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책과 사람들 첫 순서로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 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라는 책을 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형사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사법학자, 10여 년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지낸 시민단체 활동가, 법대 교수, 정부 일자리 국정과제 평가위원까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이력과 경력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는 제목의 책은 법학자이자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최영승 협회장의 지난 20여 년의 관심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9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 한참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인권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초지일관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또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또 시민운동도 다 그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 거의 제 삶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이 속에 책 속에 책 내용 속에 나와 있다고. 책이 나온 지난 6월은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공수처 갈등,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이른바 추윤 갈등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영 간 극심한 대립과 분열, 갈등이 팽배해지던 때였습니다. 책은 이런 진영 논리와 갈등,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사법적 치유에 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인권과 적법 절차입니다. 우리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법 절차를 구현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뭐 공수처라든가 이제 또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수사권 조정 이런 이제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앞으로 좀 바른 방향으로 좀 이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강론에서 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공수처 관련해서 최영승 협회장은 중립성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수처도 그 중립성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중립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해 갈 것인가. 지금부터는 거기에 이제 지혜를 모아서 원래 공수처가 이제 뭐 이렇게 지향했던 그 가치를 잘 담아내고.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최영승 협회장은 칼의 노래가 난무하는 사회라는 소제목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시시비비를 검찰의 칼에 의존하는 검찰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검찰이 절제된 겸손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영승 협회장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구두선이 아니라 상징적인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우리 시민들 생활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는 녹여내는.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의 소임과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합니다.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경찰 입장에서는 뭐 거의 뭐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됐는데 뭐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잘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법원개혁 관련해서는 법원개혁이 사법개혁의 귀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비틀어 모든 권력은 재판으로부터 나온다는 식의 태도를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판 무오류와 신성 불가침성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정의의 여신 DK를 거울 삼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최영승 협회장은 거듭 강조합니다. 법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그 밑바닥엔 인간에 대한 존엄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의 건재의 제일 밑바닥에 사실 인간의 존엄성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법률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에 비유하면 사실은 이제 의사가 심신을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이란 법률가는 또 정신적인 또 부분을 또 일정 부분 또 치유를 하는 이런. 궁극적으론 법률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최영승 협회장의 소신이자 책의 결론입니다. 책의 부제가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인 것도, 책의 마지막 장 소제목이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법의 주체이자 주인은 국회의원도 경찰도 판검사도 아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문제의식의 산물입니다. 서로 이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우리 시민 사회 생활에 저는 기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법의 생활화 혹은 이제 시민사법, 저는 이제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 시민이 법의 주인이 되는 이런 사회를. 최영승 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국가의 의무, 시민의 권리를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참 문구가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정작 이제 과연 우리가 이게 참 그렇게 이제 헌법 가치를 생활 속에 시민들에게 구현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결국 이제 우리 보통 평범한 시민들의 바람을 국가가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이런저런 다짐과 결심도 하고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새해엔 글씨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검사 출신 필적학자 구본진 변호사가 올해 펴낸 책 제목이자 구 변호사의 인생 지론이라고 합니다. 책과 사람들, 한 사람의 글씨엔 그 사람의 인생과 마음이 녹아있다고 말하는 구본진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독립 만세, 대한독립의 염원을 담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백범 김구의 글에서부터 신관회를 결성한 조만식과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해방 후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의 글까지 검사 출신 국내 1호 필적학자 구본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21년 검사 생활의 대부분을 강력부 검사로 보낸 구본진 변호사는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필체 얘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피랍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매우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게 보면 큰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나쁘게 보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인내심도 강하고요. 그런데 이 좀 충동성이 있습니다. 충동성이 있어서 이 예측이 잘 안 되고 충동에 의해서. 글씨도 칼과 같아서 글씨를 보면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보인다는 게 구본진 변호사의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겠죠. 칼이라고 하는 게 수술을 하는데 쓰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게 쓰면 큰 업적을 이루지만 나쁘게 쓰면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지르죠.
정조와 정약용, 헤이그 밀사 이상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까지 고금과 동서를 넘나들며 필체와 사람을 얘기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 글씨를 보면 타이거 우즈는 굉장히 기가 세고 용기가 있는데 정밀해요. 또 용기가 있고 기가 세면 정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필체로 사람을 알 수 있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반신반의하는 취재진에게 구본진 변호사는 다시 범죄자의 필체를 예로 들어 멸변을 토합니다. 이게 범죄자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남에게 피해 주는 거를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범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피랍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거 개의치 않으면 당연히 범죄로 나가겠죠. 에너지는 강한데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꾸몄음이 강해요. 꾸민다는 거는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강력부 검사 시절 대구 최대 폭력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 버스 2대를 동원해 두목을 체포한 전설 같은 일화가 전해지는 구본진 변호사. 구 변호사가 글씨와 필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여 년 전 강력부 검사로 흉악범들을 상대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사실 글씨에 대한 처음에 관심은 강력부 검사 시절이었거든요. 강력부가 조직폭력, 마약, 살인 이런 사건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인범들을 수없이 만나봤죠. 수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이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필 진술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자필 진술서를 받아놓고 보니 묘하게 공통점이 보이고 공통점 가운데에서도 차이점이 보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런 거 시켰죠. 써봐라,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럼 많이 써요. 근데 그 살인범들 중에 아주 특별한 글씨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살인범들도 같은 동기에서 시작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꽤 알고 있는 유영철 뭐 이런 사람과 김대두의 글씨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시작된 글씨와 필체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글씨 수집과 필체에 대한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검사라고는 하지만 많지 않은 공무원 월급, 구본진 변호사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글씨,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글씨를 모으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근데 검사하고 전 돈도 없었거든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 없는 뭐 평범한 공무원이 뭘 수집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작은 글씨가 있어서 이게 뭐냐 했더니 곽정석이라는 분의 글씨인데 3만 원에 파는 거다 그러면서 저를 그냥 주더라고요. 선물로. 이거 그냥 가져라 하나. 곽정석이 누군지 몰랐는데 곽정석이라는 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독립운동가 친필을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점, 두 점 모은 독립운동가의 글씨가 이제는 900점에 달하고 친일파들의 글씨도 500점 가까이 모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의 필적학 서적들을 사시 공부하듯 열성적으로 독학한 구본진 변호사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립운동가의 글씨가 전반적으로 글씨가 반듯하고 각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게 보수적이고 좀 더 의지가 강하고 그렇다는 거겠죠. 그리고 친일파는 좀 더 유연해요. 유연하고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뭐 현실에 적응을 잘한다. 뭐 임기응변을 잘한다. 그리고 의지는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결국은 그 일제시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느냐 친일을 하느냐 20여 년간의 글씨와 필체, 필적학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집적해 구본진 변호사는 올해 초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에 구본진 변호사는 글씨에는 뇌의 흔적이 남아있다. 글씨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인간의 내면, 저는 그렇게 뭐 사람의 어떤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은 결국 뇌에서 지배를 하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필적학자 중에 글씨를 뇌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그 비렐름 프레이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건데 되게 좋은 말이죠. 뇌의 흔적이다. 범죄자가 그들 특유의 필체가 있듯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도 고유의 필체가 있으니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필체를 바꾸려 노력하라는 것이 구본진 변호사의 지론입니다. 정주영의 글씨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글씨가 뭐가 특징이 있냐 그걸 따져보면 가로선이 길다. 마지막에 꺾인다. 이렇게 이건 인내 결단력 이게 김구나 이런 독립운동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글씨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탁월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글씨를 바꾸면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면 사람도 운명도 바뀐다. 반신반의할 사람들에게 구본진 변호사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 검증이 됐고 서양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프랑스에서 심리치료 이런 걸 다 필적 치료를 한다고요. 내면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성공하려면 내면을 바꿔야 되는 건데 내면을 바꾸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쉽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글씨 연습을 좀 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거 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고 만일에 성공 못한다고 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차량 연식이 바뀌는 연말 연시가 되면 중고차 거래도 활발해지는데요. 삼각 사기라는 신종 중고차 거래 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중고차 거래 전문 김민규 변호사를 만나 삼각 사기를 포함해 중고차 거래 전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중고차 삼각사기라고 쳐봤습니다. 나도 당했다, 사기꾼에게 눈뜨고 당했다는 식의 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피말라 죽는 줄 알았다, 피해자의 글에선 안타까움과 연민마저 느껴집니다. 사무실 가득 쌓인 각종 소장과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시피 한 올해 8년차 김민규 변호사. 김 변호사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중고차 관련 민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일단 중고차 거래 삼각사기가 뭔지 개념부터 물었습니다. 삼각사기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중간에 어떤 그 사기꾼이 껴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을 갖다가 둘 다 속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기를. 굳이 개념도를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딜러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 인터넷 등에 차량을 팔겠다고 내놓은 중고차 판매자에 좋은 가격에 구입하겠다고 접근합니다. 동시에 사기꾼은 자동차 매매 상사에도 차량을 매입해 팔겠다고 접근합니다. 그런 뒤엔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 상사에 차량을 입고하게 합니다. 매매 상사는 자동차가 입고됐으니 판매자 통장에 차량 가격을 입금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일부러 애초 차량 매매가와 다른 금액을 입금하게 하는 등 그럴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온갖 감언이설로 혼을 쏙 빼놓으며 사기꾼 통장에 입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 길거리 같은 데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매 상사에 차량을 입고하다 보니 매매 상사와 판매자 모두 감쪽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민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숍에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차량을 이제 매입하는 어떤 그런 중고 상사에 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도 아무런 의심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기꾼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다시 회수하는 건 극히 어렵다고 김민규 변호사는 말합니다. 사실상 이 삼각사기 같은 경우에는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김민규 변호사는 중고차 거래 삼각사기를 막기 위해선 어떤 경우에도 딜러나 매매 상사와 직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중고차 업계에선 세금 등 문제로 차량을 넘겨주고 돈을 받고 계약서는 이른바 막도장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는데 그래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고차 업계 계약서 작성 관행의 허점을 파고든 게 삼각사기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딜러랑 같이 만나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그냥 막도장을 파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삼각사기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벌어지는 사기고 중고차를 살 때 벌어지는 이른바 하자 사기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능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 멀쩡한 차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 침수차라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그런 굉장히 수리할 부분이 많다든지 저는 이제 하자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하자 사기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구조는 이른바 자동차 성능지라 불리는 성능점검 기록부와 다르거나 성능지에 없는 하자가 있어도 성능지를 발급해준 쪽도 성능지를 가지고 중고차를 판매한 쪽도 어느 쪽도 이렇다 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구멍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자동차 상태가 멀쩡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실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좀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문제는 이런 열불나는 하자 사기를 당해도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기가 딱히 어렵고 이는 다시 또 다른 하자 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자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하자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엔진 등 주요 부품의 하자 발생 시 수리나 비용 지불 주체를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방안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하자 사기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자동차 성능지에 법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중고매매 자동차 업자 입장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판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신종 삼각사기, 허위 매물, 하자 사기, 혼탁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그 방안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요구 같은 경우에는 좀 국가가 좀 나서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자동차의 어떤 그런 정비 이력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차량이 지금까지 어떤 히스토리를 지니고 있는지를 갖다가 점검이나 정비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제 각 차대 번호별로 이제 등록이 돼 관리가 된다 그러면.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는 변시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방송의 관련 질의에 오늘 응시 불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현재 변시 응시 기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증상을 보여도 검사를 받지 않고 해열제를 먹어가면서라도 변시에 응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 관련 질의에 법무부가 오늘 법률방송에 보내온 회신 메시지입니다. 확진자는 방역 방침에 따라 응시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불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응시 횟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향후 법 개정을 해야 구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도 메시지에 함께 담았습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변시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행 법 규정대로 5회 응시 기회 중 1회를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다만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변시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 3,500여 명이 주축이 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 21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 사태의 책임과 피해를 변시 지원자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해 법조인협회 측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런 확진으로 인해서 시험을 못 치게 되는 것은 법무부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하 변호사들 300여 명이 모인 한국청년변호사회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관련 성명을 내고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변시, 응시,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어디에도 질병 또는 전염병을 사유로 한 변시, 응시 금지나 제한은 없다는 비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면 한 번만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4번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돼버리면 이제 영영 이분은 변호사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확진자의 경우 시험 연기나 특별 응시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청입니다. 코비드19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 시험을 칠 수 없도록 국가에서 막아버리면서 이 응시 회차도 차감이 돼버리니 이것은 법리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의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권리 문제도. 내년 10회 변시 지원자는 총 3,497명. 확진자나 유증상자 여부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증세가 있어도 해열제 등을 먹고 이를 숨기고 변시에 응시해 자칫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나 코로나19에 확진되었나 걸렸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도 사실 이번이 기회가 아니면 만약에 변호사 영영 될 수가 없다고 하면 뭐 해열제를 먹거나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법무부는 지난 10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치러진 대입 수능에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법무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변시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 요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가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사례를 막겠다며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덕흠, 전봉민 의원 같은 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국회의원 이해 충돌 방지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의원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어 의원과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들이 소유한 법인 단체는 일반 경쟁이나 일반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금지 대상엔 해당 의원의 지역구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도 포함되고 금지 대상 계약은 물품과 용역,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상임위원의 권한,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위법한 특혜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재하는 게 조금 약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상임위원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 회피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의원이 제척 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았을 때도 징계를 받습니다. 법안은 또 주식 관련해서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거나 주식 백지 신탁 체결 6개월이 지나도 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했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사나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 회피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의원이 제한 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개혁 TF는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 내년 2월 국회에선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을 가져오면서 논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내년 1월 8일 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셉니다. 신세아 기자가 논란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위한 소위를 열었지만 중대재해의 정의를 정하는 것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중대재해 개념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과 혼선은 정부가 애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들고 오면서 초래된 측면이 큽니다. 가장 큰 논란과 쟁점은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입니다. 초안은 사망자 1명 이상을 중대재해로 규정했지만 정부는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나 구의역 김군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혼자 일하다 혼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20일째 단식 중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정부안을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용균이는 혼자 일했고 많은 죽음이 거의 혼자 일하다가 일어난다. 혼자 일하다 벌어지는 재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김미숙 씨의 절규입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도 논란입니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4년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되면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참사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유예가 됩니다. 시공사가 임직원을 다해서 62명인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98.8%가 50인 미만이고 특히 전체 산재 사고의 절반이 터지는 건설 사업장의 경우엔 97%가 100인 미만입니다. 산재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사업장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법망 밖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50인 이하의 기업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적용 유예한다는 것은 이 법을 만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법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청 책임 범위도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정부안은 산재 책임에서 발주자는 삭제하고 법인이사 처벌 조항도 안전보건 업무 이사로 한정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과 권한이 있는 오너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나마 원청이 시설 설비를 소유하거나 해당 장소를 관리할 때만 공동 의무를 지도록 했고 임대나 용역을 준 경우는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건설 현장 등은 기계를 임대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비판입니다. 임대라든지 또는 용역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축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산업재해가 이 하청 기업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예방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적용 기준과 범위, 대상과 함께 정부안은 처벌 수위 역시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초안에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정부안에선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5배 이상이 5배 이내로 축소된 겁니다. 원안 안전보건 조치 위반 5억 원 이상 벌금도 정부안에선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하한선을 원안의 10분의 1로 낮추는 동시에 벌금 상한선을 뒀습니다. 정부안은 그 밖에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대상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을 슬그머니 뺐습니다. 정부안은 또 과거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조사를 방해한 업주는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정부안이 채택된다면 중대재해 방지라는 법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것이 노동계의 우려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안전관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법의 취지가 많이 훼손돼서 그 이전처럼 이 안전 문제를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국회에서 20일째 단식 중인 고 김영균 씨와 이한비 PD 유족들, 정의당은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을 봐야 하느냐며 껍데기뿐인 정부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죽음을 방치하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검사 적격 심사 때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검사 적격 심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39조에서 네. 검사로 임명된 후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면 네.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합니다. 네. 또 검찰청법 35조의 2는 네. 검사에 대한 근무 성적,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서 네. 공정한 평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이 평정 기준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는데요. 그 네.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른바 부적격 검사를 퇴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기는 한 거네요. 네,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만 네. 검사동일체 하에서 검사 퇴직 권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네. 최기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적격 심사 후에 네. 퇴직 건의한 사례 그리고 네.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최 의원은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 아까 네. 35조의 2에 의한 평정인데요. 네. 그 평정 결과로만 검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네.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개정안은 검사 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 기준 등을 정하는데요. 네. 이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네.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를 네. 검사 적격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대한변협은 15년부터 그 검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 엘리트주의로 네. 인해서 폐쇄적 수사 그리고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네.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최기상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 검사를 평가하는데 네. 이런 대한변협의 이 평가 자료가 객관적이고 네. 그래서 이런 자료가 검사 적격 심사 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네. 법안 발의 배경 설명에서 최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게 뭐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변호사한테 들은 말인데 수사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보여서 검사한테 좀 세게 항의를 하려고 하면은 검사가 뭐 변호사님 이게 의뢰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뭐 움츠러들고 그런다고도 하는데 왕왕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뭐 흔한 경우는 아니긴 한데요. 네. 검찰 조사에 입회하거나 이럴 때 뭐 좀 부당해 보인다거나 굳이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점에 대한 항의 같은 것을 할 때 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항의에 해당하는 건데도 이 항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훨씬 부드럽고 유한 태도로 말할 것인가 네. 이런 점을 변호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혹시 그런 점이 나야 변호인으로서 네. 상관없지만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 변호인들이 항시 걱정하는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뭐 검사의 자의적 기소라는 네.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무죄 확신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나올 텐데 뭐 걱정하느냐라는 분의 그 마음속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네. 분들 한번 기소당해서 재판 네.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뭐 최기상 의원 개정안은 뭐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발의가 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뭐 개정안을 통해서 검사 적격 심사의 공정성, 타당성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뭐 검사 평가 시스템이나 뭐 최기상 의원 개정안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검사 평가 그리고 법관 네. 평가는 대한변협이 주관해서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법관 평가도 마찬가지고 검사 평가도 마찬가지고 전달해도 열어보지도 않고 덮어둔다. 뭐 이런 말들을 그냥 하고 있고 검사 그러니까 검사나 법관 그리고 그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나 또는 의뢰인들은 일종의 민원인인데 민원인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태도가 맞는 것인지 좀 걱정인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검찰, 뭐 법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입장은 변호사나 변호인들에 의한 평가가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한다라거나 또는 재판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이 필요한 점이 있고요. 대한변협의 평가 시스템은 처음에는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명과 검사 등을 밝히게 하고 있어서 그냥 앙심을 품었다고 평가하거나 또는 나한테 잘해줬으니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점점 객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검사든 법관이든 적격 심사가 좀 제대로 실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쿠팡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린 건가요? 네, 지난 5월에 쿠팡 부천 신선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 84명과 그 가족과 지인 68명 등 총 15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쿠팡 물류센터는 복수의 확진자가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장 일부만 소독하고 방역 당국과의 협의 없이 업무를 불과 4시간 만에 정상 가동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인 5월 25일에도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했음에도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아서 결국 집단 감염으로 확산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손해배상을 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참여한 건가요? 네, 일단 그 쿠팡에서 일한 노동자 및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등 11명이 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쿠팡 피해자 모임은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해 쿠팡과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해달라는 취지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하긴 했는데 쿠팡 측의 대응이 뭐 좀 부적절했다거나 코로나 집단 감염의 과실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이제 쿠팡은 노동자들이 부천 센터에서 집단적으로 네.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네.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주장인데요. 네. 노동자들은 확진자의 기초적인 동선이라도 알려달라, 대비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네. 이마저도 묵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의 경우에도 그 방역 조치 소홀을 이유로 네. 해서 회사가 집단 소송을 당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코로나19 감염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이 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널드, 네. 그리고 유통업체 월마트, 아마존, 그리고 육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피해자 동선을 가르쳐 달라는 거는 왜 묵살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네. 그 확진자의 동선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당신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일하라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 모임에서는 네. 5월 25일 네. 근무자 중에서도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네.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고 한 대답도 거짓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종합하면 네. 그 확진자 발생 당시 사측은 네. 그 방역 당국과 협의 없이 네. 4시간 만에 사업장을 정상 가동해서 집단 감염의 단초를 제공했고 네. 그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심하고 일하라고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그 피해자 모임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 모임은 네. 그 부천센터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은 네.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네.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원했지만 쿠팡은 책임을 회피했다. 지금도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불안해하며 근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사측 입장이나 반응은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쿠팡 측에서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네. 뭐 향후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답변을 네. 했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소송 뭐 주요 법적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네, 그 피해자들은 네. 그 소장에서 네.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네. 그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배포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한 피해자는 네.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다가 네. 시설 폐쇄 시점에서야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네. 대규모 센터인데도 출입구와 일부 작업장, 식당에 소독젤 한두 개만 비치되는 등의 방역 조치도 미흡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쿠팡이 정말로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네. 그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오늘 12시 기준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이거는 뭐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최근 미국 등의 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네. 그 교도소 내 코로나 집단 감염을 불안해한 죄수들의 폭동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한 변호사는 네. 그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 구조라서 밀폐에 밀집되어서 더 퍼지기 쉽다. 이번 사태에 법무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네. 지금까지 그토록 구상권 청구 운운을 했는데 수용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분위기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네. 감기 몽살 환자가 방을 옮긴다면서 다른 방으로 뒤섞이고 네. 같이 지내는데 수용자 대부분이 매우 불안한 심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네. 그 자신의 SNS에 인권이 가장 취약한 구치소 수감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 것이라 민간의 행위에 비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법의 잣대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 민간단체나 사인에게 적용하였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네. 관계기관과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거나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용자 중에 사망자까지 나온 심각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조절 석방을 취해서 뭐 과밀 수용을 사전에 네. 해소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 사업장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소송 결과에 따라 여파가 클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을 뽑는 변협회장 선거도 코로나 여파를 비켜갈 수는 없는데요.
일단 본투표는 내년 1월 25일로 잡혀 있는데 본투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들은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이 많은데 현 대한변협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선거운동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입니다. 무슨 일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 교대역입니다. 제51대 대한변협회장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입니다. 역 건너편에선 또 다른 후보가 기호를 외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호 5번 박성원 파이팅! 유세 도중 마주친 후보들은 웃으며 덕담을 건네면서도 서로 은근히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5분이 하시니까 우리는 저기 딴 데로 갈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대세라며 서로 승리를 장담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세라고 주변에서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지방을 가도 그렇고 회원들을 만나도 그렇고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번 선거엔 변협회장 직선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 바닥을 훑으며 한 표를 호소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공보물은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드리고 명함 드리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웃으며 지지를 호소하고는 있지만 사상 초유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선거, 각 후보 캠프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아예 선거운동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까지 붙인 법률사무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대면 접촉할 기회 자체가 예년보다 크게 줄고 어려워진 겁니다. 저도 지금 지방을 다니고 있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현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후보자 토론을 열지 않기로 한 것도 후보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며 선거운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원들을 만날 기회는 예년보다 줄었는데 그나마 토론회도 안 연다고 하니 공약이나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를 알릴 길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자 하소연입니다. 토론회를 개최되지 않으면은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를,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후보자 토론을 개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의 경력, 능력, 비전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저희 공약이나 저희들이 어떻게 변협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회원들께 좀 더 알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는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선거 판세나 유불리를 떠나 회원들의 알 권리와 투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후보자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후보들의 일관되면서도 공통된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유권자인 변호사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없는데요. 이럴수록 토론회 등을 통해서 후보자를 잘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변협은 무슨 이유에선지 토론회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협은 나아가 변협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아닌 다른 토론회에 대해서까지 일체 참가 불가 방침을 각 후보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체 모든 토론회 참가는 안 된다는 건데 심지어 변협은 언론사 주관 공청회나 합동연설회 참가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전임 김현 제49대 변협회장은 변협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같은 대면이 안 되는 시기에 토론회는 꼭 필요하고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 회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서 바람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산 차단이 이유라면 가림막을 설치하든지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면 되지 모든 토론회를 원천 차단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출마했을 때도
그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또 상대방 후보한테 생각도 물어보고 그래서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는 후보들의 장단점을 그 회원들한테 다 정확히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고요. 이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 변협 선관위 관계자는 변협 자체 제작 정견 발표 동영상을 통해 회원들이 핵심 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토론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변협이 제작한 5분 안팎짜리 동영상 하나로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냐는 회의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좀 짧은 한 3분, 4분 뭐 그 정도 되는 것들을 각 후보별로 해서 올린 것들을 제가 찾아봤었는데 그것만 보고 사실 변협 회장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이 때문에 현 변협 집행부가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극구 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협 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유권자로서는 되게 답답하고 사실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지금 현재 변협이 왜 이렇게까지 뭐 토론회나 이런 걸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상 최대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 사상 초유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변협 선관위가 법조계의 비판과 지적을 반영해 이제라도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